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방위 산업, 특히 미국의 기업 안두릴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 요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걸 넘어서 뭐랄까 이 지정학적인 큰 그림 속에서 기술 독립이라든지 혁신 방식 같은 것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미중 관계가 계속 좀 삐걱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술 자립, 또 제조 역량 확보, 이런 게 왜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안두릴 같은 새로운 주자가 기존 강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 반도체나 타이완 문제로 계속 신경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니까요. 팔머 럭키 창업자도 그 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급망에 너무 의존하는 거, 이게 그냥 경제 문제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건데요. 그 의존성이 자칫하면 이제 국가 안보의 취약점, 말할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안보 문제로군요. 네, 단순히 물건 싸게 만드는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할 때 예를 들어 히토류라든지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을 확보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걸 빌미로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외교적인 압박 카드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 자국이나 아니면 믿을 수 있는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시 짜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건 경제 논리 이전의 안보적 자율성 확보 문제인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안두릴은 이런 상황을 좀 더 직접적으로 겪은 케이스라고 봐야 할까요? 네. 직접 제재를 받았으니까요, 중국에서요. 심지어 팔머로키 개인에게까지 제재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개인에게까지요? 와. 네. 그러니까 이건 미래 위험 대비 차원이 아니라 당장 생존을 위해서라도 중국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였던 거죠. 단순히 중국산 완제품 안 쓰는 정도가 아니겠네요, 그러면. 훨씬 넘어서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또 그 부품의 원자재, 심지어 만드는 장비까지도 중국산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와, 정말 철저한데요? 그쵸. 아직 이런 직접적인 압박을 받지 않은 다른 기업들, 심지어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하고 비교해도 이건 굉장히 앞서 나가는 행보예요. 뭐랄까 거의 극한의 디커플링? 이걸 추구하는 셈인데 이게 또 다른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절박함 속에서 안두릴이 정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오하이오의 아스날 원이라는 생산 시설을 짓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스널 원.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거의 500만 제곱피트라고 하니까 500만 제곱피트면 담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축구장 한 60, 70개 합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죠. 와, 대단하네요. 이미 생산량도 엄청 늘었다면서요. 네, 작년 대비 400% 늘었고 앞으로 더 늘어날 물량을 감당하려면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 네. 이걸 정부 계약 따내기 몇 달 전부터 이미 자기들 돈으로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정부 계약도 없이요? 수천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공장을 먼저요? 그건 보통 방산업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닌가요? 바로 그게 안두릴이 내세우는 차별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스킨 인 더 게임. 자기 돈을 먼저 넣어서 위험을 감수하겠다 이거죠. 아, 자기 자본 투자. 네. 전통적인 방산 계약은 보통 정부 예산 받아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코스트 플러스 방식이 많잖아요. 실패하면 그 부담은 결국 세금 내는 국민한테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근데 안도릴은 아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돈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이게 잘 안 되면 그 손해는 우리가 진다. 이런 모델을 미는 거예요. 이야,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리스크가 큰 방식 아닌가요? 괜찮을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팔멀 럭키는 장기적으로 이게 더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군 입장에서도 기업이 자기 돈을 걸고 하면 아무래도 더 책임감 있게,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런 측면이 있군요. 네,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는 기대감. 물론 이건 상당한 자금력하고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만 가능한 모델이에요. 안두릴이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그렇게 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고요.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사람 뽑는 거, 그러니까 인재 확보 경쟁도 엄청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요즘 잘 나가는 기술 인재들은 방산 쪽 잘 안 가려고 한다면서요. 네, 팔멀럭키가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전 냉전 시대에는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국가 안보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네. 지난 수십 년간은 최고의 인재들이 다 실리콘밸리로 가서 뭐 광고 클릭률 높이는 알고리즘이나 만들고 엔터테인먼트 앱 개발하고 이런 데 집중했다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긴 뭐 돈은 그쪽이 훨씬 많이 벌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럭키는 이제 기술 산업이 다시 좀 더 중요한 문제,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변화가 있나요? 젊고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다시 방산 쪽으로 오고 있습니까? 럭키 주장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거예요.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걸 넘어서 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 또 도전적인 기술 과제 해결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인재들이 안두릴 같은 회사로 오고 있다. 오. 뭐 기존 방산업계 경력자도 있지만 대학가 졸업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기술 분야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꽤 늘고 있다고 하고요. 약간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기술 우위에 좀 안주했던 거 아니냐 이런 반성과 함께 다시 한번 국가적으로 기술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좀 생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랑 경쟁은 치열하겠죠. 그건 뭐 당연하죠. 여전히 어렵습니다. 안두릴이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면서 기존의 큰 회사들 있잖아요. 레이시온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거긴 완전 적이 된 건가요? 아니면 관계가 좀 복잡한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복잡하죠. 어떤 사업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또 다른 데서는 협력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 경쟁하면서 협력도 한다. 네, 예를 들면 안드릴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그 기존 회사들의 하드웨어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팔머 럭키 본인도 그래요. 이 기존 회사들이 여전히 중요한 역량을 가졌고 뭐 그들이 망하길 바라는 건 아니다. 실제로 여러 프로젝트에서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같은 회사들이랑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로 시장에 들어오면서도 기존 생태계랑 어떻게든 같이 가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요. 그런데 최근에 로이터 통신에서 좀 안 좋은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안드릴 기술력에 대한 의문 제기, 그 차세대 지휘 통제 시스템 NGC2 프로토타입 보안이 좀 허술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맞아요. 사용자 추적 기능도 없고 뭐 로그인 아무조차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업계 내부의 경쟁 구도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아하, 경쟁사들의 견제 뭐 이런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 NGC2라는 게 미래 전장에서 병사, 센서, 무기 체계를 실시간으로 쫙 연결하는 아주 핵심적인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로이터가 익명의 소식통 말을 빌려서 안두렐리 만든 프로토타입의 기본적인 보안 기능이 없었다 이렇게 보도한 거예요. 이게 만약 사실이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럼 안드릴 입장은 뭐였어요? 팔머로키는 아주 강하게 반박했어요. 그 보도는 정말 개발 초기 단계 프로토타입 이야기다. 아, 초기 단계? 네, 그리고 그때는 군에서 요구한 게 센서랑 무기 시스템 통합 시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도안 기능은 일부러 꺼놨던 상태였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개발 초기엔 흔히 있는 일이라고요. 아하. 그리고 몇 주 뒤에 그 기능들 다 활성화해서 군의 확인까지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더 나아가서 럭키는 로이터 기자가 이런 안두릴이랑 미 육군의 공식 해명을 기사에 일부러 뺐다고 비판해요. 만약 이 해명이 들어갔으면 기사 자체가 좀 이상해졌을 거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네. 대신 경쟁사나 뭐 출처 불분명한 정보에만 의존했다. 그러면서 이 정보가 경쟁사에서 악의적으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거의 99%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NGC2 프로그램에 한 40개 회사가 경쟁하니까 누군가 내부 문건 빼돌려서 안 좋게 포장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이건 뭐 진실 공방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확실히 주목받는 만큼 이런저런 견제도 많이 받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면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당연히 불편할 테니까요. 안드릴이 앞으로 기업 공개, IPO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팔머 럭키가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Low single digit years, 그러니까 뭐 수년 내, 아마 2, 3년 안, 그때쯤 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생각보다 구체적이네요. 네, 이미 회계감사 같은 것도 상장 기업 수준으로 받고 있고 뭐 재고 관리나 폐기물 처리 같은 아주 세세한 운영 과정까지 다 철저하게 기록하면서 재무 투명성을 높이고 있대요. 스타트업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상장사에 맞게 시스템을 갖추려는 거죠. 그럼 IPO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그냥 몇 년 후라고만 하기에는 좀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럭키는 시장이 원할 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시장이 원할 때. 네. 그게 뭐냐면 회사가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가면 확실히 수익성이 좋아지겠구나 하는 명확한 경로를 제시할 수 있을 때 그때 상장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냥 막연하게 미래엔 잘 될 겁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70년 뒤엔 돈 벌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미 따낸 이 계약들 이거 이행하면 내년 후년 수익 구조가 이렇게 개선됩니다.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을 때 하겠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뭐 민간 시장에서 투자 잘 받고 있으니까 굳이 서둘러서 상장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만큼 현재 성장이나 재정 상태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안도릴 기술이나 시스템들이 그냥 개발 중인 게 아니라 실제로 막 쓰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알티우스라는 무인기가 있는데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실제 쓰이고 있다고 하고요. 아, 우크라이나에서요? 네. 그리고 대만처럼 좀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도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또 로드러너라는 요격 시스템은 미군이 쓰고 있고 퓨리라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미 공군이 도입하는 걸로 계약이 됐고요. 와, 그럼 진짜 실전 배치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 그냥 연구실 수준의 시제품이 아니라 진짜 작전 능력을 갖춘 시스템이다. 이걸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동맹국들도 관심이 많다고 하던데 한국이나 일본, 유럽 쪽에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안드릴 시스템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여기서 이 동맹국의 존재가 미국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는 점을 좀 짚어봐야 해요. 동맹의 힘이요? 네,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은 뭐 러시아나 북한 정도 빼면 전 세계적으로 진짜 군사 동맹이라고 할 만한 네트워크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미국은 나토도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한국, 일본, 호주 같은 강력한 동맹들이 있고요. 이게 군사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F-35 전투기 같은 경우만 봐도 동맹국들이 많이 사서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F-35를 산다는 건 단순히 전투기 하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국의 군사 작전이나 억제 전략에 깊숙이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런데 안드릴이 만든 퓨리 같은 시스템이 바로 이 F-35랑 아주 긴밀하게 통합 운용될 수 있게 설계됐어요. 그러니까 F-35를 이미 샀거나 살 예정인 동맹국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F-35랑 같이 쓰면 시너지 나겠는데 하면서 퓨리가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투자한 거랑 연계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안드릴이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 게 이 시스템들을 동맹국 현지에서 생산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냥 파는 게 아니고요. 네. 단순히 수출하는 걸 넘어서 아예 기술 이전을 좀 하고 현지에서 같이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팔머러키는 이걸 미국의 친구들,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슈퍼파워를 활용하는 거라고 표현해요. 친구들이라는 슈퍼파워.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중국의 그 거대한 생산 능력에 맞서려면 미국 혼자 힘으로는 좀 벅차니까 동맹국들이랑 기술도 공유하고 생산 능력도 같이 키워서 방위산업 생태계 전체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인 거죠. 동맹국 입장에서도 좋겠네요. 기술도 받고 일자리도 생기고 공급망도 안정되고. 그렇죠. 물론 뭐 기술 유출 문제라든지 각 나라 이해관계 조율 같은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동맹 네트워크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전략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안드릴 사례를 통해서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 이걸 둘러싼 여러 중요한 변화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필사적인 노력도 있었고, 네, 자체 투자를 통해서 혁신을 막 이끌면서 기존 판을 흔드는 그런 새로운 기업의 등장도 봤고요. 그리고 이 지정학적 격변기 속에서 기술 인재나 동맹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까지. 결국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은 기술 자립, 그리고 과감한 혁신, 또 핵심 인재 확보, 마지막으로 굳건한 동맹 네트워크. 이게 미래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정말 핵심적인 기둥이 될 거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안드릴 사례는 그냥 옛날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방위산업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좀 역설적인데요. 개발된 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억제력에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막는 게 성공인 셈이니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혹은 이 분야를 지켜보는 관찰자들은 이렇게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때로는 그 실체를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 이 첨단 방어 기술들의 진짜 가치와 필요성을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평화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계속 변화하는 위협에는 또 대비를 해야 하는 이 미묘하고 어려운 균형점, 이걸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우리 모두가 좀 같이 고민해봐야 할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